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 명은 집단 성명을 내고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라고 부르며 대법원 앞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달 말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식약처 백신 허가 자문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접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첨을 확대하는 등 청약 제도도 바꿨습니다. 그동안 청약은 엄두도 못 냈던 20, 30대는 환영했지만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는 불만을 토로하는 등 PB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80대 남녀 노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평소 남성에게 용돈을 주는 등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성은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탄핵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일상처럼 자주 들립니다.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죠. 오늘은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나왔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겨쳐 치욕과 자괴감을 안겼다며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대법원장 탄핵 요구 성명을 냈습니다. 탄핵 위기에 처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들이 먼저 나선 건데 다른 법관들로 번질지가 주목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여권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속 법관이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임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했습니다. 법조인이면은 명예와 진실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신 것도 잘못이고. 판사들의 익명 커뮤니티에도 전례 없이 빠른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성명 나오는데 거짓 표명하실 생각 있으세요? 법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이 어제 내놓은 짧은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말 탄핵이 될 것인가? 국회가 가결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임 부장판사의 판사 임기는 이달 28일까지 불과 23일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현직 판사가 아니라서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28일 전에 빠르게 결론을 낼지 퇴임 이후에라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심리에 나섰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팀을 꾸리고 국회에서 넘겨받은 5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 측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 국회와 임 부장 측 주장을 듣는 변론기일 순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25일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결론은 3달 뒤에 나왔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는 28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탄핵 대상인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퇴임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외이익 내지는 권리고익이 없다 하더라도 보완 판단으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기준을 세우는 의미. 탄핵 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의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피노키오, 거짓의 명수, 무법원장.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르며 대법원을 찾아가 사퇴하라고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난폭 운전자, 인성도 인격도 탄핵감이라며 임성근 부장판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요? 대법원장을 만나야죠. 대법원장 당사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며 대법원을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관에서 저지당했습니다. 쇠사슬로 잠겨있던 현관문은 20여 분간 연좌농성을 벌인 후 열렸지만 김 대법원장 사무실 앞에서 또다시 대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라고 표현하며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탄핵안을 추진하는 건 거대 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 사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김 대법원장을 감쌌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 발언을 보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발언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인류 반격의 서막을 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는 70개국에 이릅니다. 이 접종 횟수도 어느새 1억 회분을 넘어서서 누적 확진자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을 시작도 못했죠. 엎친 데 덮친 격, 이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식약처 자문기구가 65세 이상은 접종을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요양병원 고령층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꼬여버렸는데요.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질병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식약처의 백신 허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에 대해 사실상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18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을 허용하지만 65세 이상의 접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겁니다.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반영함으로써 추후 미국 등의 임상시험 결과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가 효과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해외 임상시험 결과 8,900여 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60명으로 7.4%에 불과합니다. 식약처 검증 자문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나흘 전 1차 검증 자문단은 참여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자문했습니다. 2차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위는 5시간에 달하는 경론 끝에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현상을 감안해서 보다 다양한 각도의 검증을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제한하고 있고 스위스는 백신 승인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식약처는 조만간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허가 이후 실제로 고령층에게 접종을 할지 말지는 질병청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올해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과 3월 이 아스트라제네카 말고는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이 화이자 백신 58,500명분밖에 없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원래 의료진들이 맞으려고 했었는데요.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제한된다면 이 앞으로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5만 명과 요양병원 거주자 75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의료진에게는 코백스 물량의 화이자 백신을, 요양병원 거주자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데 이번 자문단의 결론대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이 제한될 경우 사실상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요양시설 거주자들에게 맞출 백신이 없어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으로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모더나와 얀센. 5월로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도입 물량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는 65세 고령층 850만 명에 대한 접종도 계획돼 있어 상반기에 집중된 고령층 접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고령층 대신 요양시설 종사자나 119 대원, 역학조사관 같은 1차 대응 요원 등을 먼저 맞추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물량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 접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하기 위한 자문이 어제 있었던 것이고 허가 결정 여부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허가를 이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령층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국가들은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가장 진도가 빠른 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한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고령자와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doing this, for the last, since March, April, I hardly seen my grandchildren and my children. We see them only on Zoom. 상대적으로 예방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두 종류를 확보해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38%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60세 이상 접종률은 84%에 이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코로나19 사망자의 95%에 달했던 고령자 감염률이 급격히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במאושפזים הקשים וירידה של כ-45% במאומתים ב-16 הימים האחרונים זו תוצאה ישירה של החיסונים. 어느새 접종 연령대는 대학 입시를 앞둔 청소년을 포함해 16세 이상까지 내려왔습니다. So just yesterday they announced that now everyone can come and take vaccination for COVID. So we were getting into the website immediately.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면역 효과가 90%까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접종 3주가 지난 50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1차 자문단은 65세 이상도 맞아도 된다고 하더니 2차 때 결과가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같은 임상 결과를 두고 다르게 서로 해석한 건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 참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66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7.4%뿐입니다. 1차 자문단은 이 적은 고령자 수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낮더라도 고령자를 맞추는 게 맞추지 않았을 때보다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하지만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럼 65세 이상을 맞게 할지 말지는 3차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식약처 내 전문가 자문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쳐서 품목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질병청 산하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실제로 고령층 접종을 할지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전문가 취재를 해봤는데 고령층을 접종하는 걸 지금 당장 제외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접종 우선순위 대상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보니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면 당장 접종할 백신이 없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의 큰 목표가 우리나라 치명률을 낮추는 건데요. 효과성이 60%라고 하면 10명 중 6명은 면역 효과가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이 요양병원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가 좀 낮더라도 지금 당장 장담할 수 없더라도 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이득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하면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안 맞추는 것보다는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오늘 전문가들은 얘기해 줬습니다. 경기도 통계 보니까 1월 코로나 사망자 95%가 60세 이상이던데 네. 효과가 떨어진다면 참 그것도 걱정인데요. 네. 정 안 되면 급한 대로 의료진에게 맞출 계획이었던 화이자를 이 고령층에게 맞추면 안 됩니까?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이 거동이 매우 불편한 요양병원 고령 환자가 접종센터까지 와서 접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1분기 의료진 몫으로 확보하는 화이자 백신은 국내 정식 허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례 수입 절차로 들여오기 때문에 이 안전성 측면에서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진작 좀 여러 백신들을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데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국내에서 치료제 1호가 이제 허가가 됐다는데 네. 그럼 백신이 코로나에 걸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허가가 된 항체 치료제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증 환자에게서는 이 바이러스의 양을 감소시키고 또 경증과 중증 단계의 수준의 환자에게서는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입증돼 사용이 허가됐는데요. 다만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에선 쓸 수가 없고 사용 범위가 제한된 만큼 치료제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치료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말한 83만 가구 공급 대책 중에는 서울에 32만 3천 가구를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 역세권 개발 제한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서울역 쪽방촌 일대가 그 시범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곳은 과거에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원주민 이주 문제 등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박재 기자가 정부 계획의 현실성을 짚어봤습니다. 서울역 11번 출구 인근 동자동입니다. 1960년 전국에서 상경한 도시 노동자들이 자리 잡은 곳으로 지금도 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방을 작게 쪼개어 놓은 30년도 넘는 집들이 몰려 있어 쪽방촌으로 불립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2평 남짓한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정비 사업을 거치게 되면 지금보다 2~3배 더 넓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먼저 이들을 임시 이주단지로 옮긴 뒤 건물을 헐고 공공주택을 짓습니다. 완공 후 쪽방촌 거주자가 입주하면 나머지 땅을 개발해 민간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공공주택은 40층짜리 주상복합으로 17개 동이 들어섭니다. 임대 1250가구를 포함해 전체 2410가구가 지어집니다. 주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주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걸림돌이던 쪽방촌을 정부가 강제 수용해 개발하면서 주변 민간 택지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쪽방촌 사람들 빠지고 서울역 앞에 서울시 한복판에 매달 살감집에 김치 저것도 있는 거 빨리 사고 사투리 지면 좋죠.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도 바꿨습니다. 2030 세대의 당첨 기회는 커진 만큼 오랫동안 청약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돌아갈 물량은 적어졌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3040 세대에게도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며 이번에 분양 기준을 바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점수가 누적된 분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0, 40대 분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 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늘렸습니다. 대신 신혼부부와 다자녀, 생애 최초 같은 특별 공급 물량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청약도 달라집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았지만 앞으로 30%는 무작위 추첨이 적용됩니다. 가장 반기는 건 그동안 청약은 엄두도 못 내던 20, 30대 미혼입니다. 청약통장에서도 점수는 다른 분들 이제 되는 거에 비하면 진짜 미미한 수준이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그래도 추첨 늘어나서 가능성이 좀이라도 올라간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혼부부나 다자녀 자격자는 특별 공급에 떨어져도 일반 공급 추첨을 노려볼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습니다. 반면 20년 이상 청약 통장을 부어온 장기 대기자는 순 자체 배정 물량이 그만큼 줄어 불만이 큽니다. 추첨 물량은 대략 7,000가구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20, 30대 당첨 기회가 커진 만큼 최근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새 분양 기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에만 적용되고 민간 분양이나 공공택지는 예전처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어제 방금 보신 부동산 공급 대책을 자신 있게 공급 쇼크라고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 국회에 가서는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오늘도 각을 세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과 피해계층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민주당 주장에 반기를 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재정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빚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총리 힘드시죠? 힘내세요. 예.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 홍 부총리를 일제히 공개 비판하며 압박했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를 향해 퍼주기에 맞서는 척만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부총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또 대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주시기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 간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코로나 지원책이 누구보다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꼭 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 상품권 사자고 홍보하던 서울시에서 직원들 연말 선물이라며 세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사서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지난해 12월 5차례에 걸쳐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상품권을 사는데 업무 추진비 240만 원을 썼습니다. 이 밖에도 3개 부서가 지난 연말 46만 원에서 90만 원어치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쓴 돈을 합치면 420만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느라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연말 송년회를 할 수 없어 상품권을 줬다는 게 이들의 설명. 업무 추진비는 직원 격려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권을 나눠 갖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며 시민들에게 서울 사랑 상품권 구매를 적극 홍보했던 만큼 소상공인이 느끼는 배신감도 큽니다. 기계막 같은 거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해놓고 막 이랬는데 스타벅스 같은데 그런 대기업 살리는 거잖아요. 전혀 소상공인
소상공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시민들에겐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사용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품권을 나눠 갖는 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깊은 시름을 이해한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철없는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설 명절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상인들은 더 좌절하고 있습니다. 취식이 금지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인들을 김재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휴게소. 사람들이 거리를 둔 채 식사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휴게소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11일부터 사흘간은 포장 판매만 허용되는 겁니다. 차 안에서 쉽게 잘 드시진 않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평일 그런 매출보다도 되게 좀 10% 이하밖에 이제 매출 발생이 안 되거든요. 휴게소에서는 근무 인원도 줄일 계획입니다. 테이크아웃만 판매를 함으로써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다 이제 근무를 하실 수 없는 이제 환경이 되다 보니 가혹함이 없지 않아 있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포장 판매에 대비하지 못해 지난 추석 때 문을 닫아야 했던 입점 매장 관계자는 이번에도 취식이 금지될지 몰랐다며 한숨을 쉽니다. 1년에 2번 명절 대목 때 장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10개월을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한국도로공사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각종 방역 강화 및 고객 안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업주들은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매출은 계속 줄고 있어 임시지원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0대 남성이 이웃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0대 할아버지가 숨졌습니다. 흉기에 다친 할머니는 범행 몇 시간 전 이 남성에게 용돈을 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골목길을 걷는 남성. 숙박업소를 찾아가 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뒤 수사관들이 남성을 붙잡아 밖으로 나갑니다. 이웃인 80대 노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도 안 끼고 모자도 안 쓰고 이러니까 나 잡아가시라고 하고 들어온 거지. 알코올 중독자인 남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또 다른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에게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숨졌고 할머니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남성은 숨진 할아버지와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짜리 저녁에 10분 연간에 나와서 뭘 할 때가 매봐요. 내가 자꾸 10분째 하니까 한 번, 두 번 누는 거 아닌데. 반면 피해 할머니는 남성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범행 당일 남성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그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가 보지. 옆집이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할머니한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남성은 자주 소란을 피워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지난달에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병원에 입원했다 이틀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고속도로에 음주운전 차량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잡고 보니 운전자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심지어 수배범이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느릿느릿 달리는 검은색 차량. 잠시 뒤 경찰차 한 대가 뒤를 쫓습니다.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시속 20에서 30km 속도로 서행하자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겁니다. 2차선과 3차선을 넘나들며 달리던 운전자는 경찰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 정모 씨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트렁크에는 대마초가, 뒷좌석엔 물통에 담긴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행설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마약 수배가 있다고 말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하얀 액체는 필로폰이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모두 8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체포된 정 씨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나온 마약류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의 전쟁이 살벌합니다. 개인들의 집중 투자로 폭등했던 미국의 게임스톱 주식이 결국 공매도 세력에 밀려 대폭락을 했습니다. 불안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외신이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던 비디오 게임 유통사 게임스톱은 지난달에만 2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42% 폭락한 53.5달러로 장을 마감하는 등 이번 주 들어 80% 이상 급락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치우는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This was rigged, it was collusive, it was a giant scheme, and I hope they do full investigation.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이번 공매도 전쟁에서 대장개미로 불렸던 키스질은 유튜브 채널 개설 문제를 놓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우리 증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달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장기간 금지국이 된 한국에서 주식 급락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수단을 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주가 상승은 상당 부분은 이러한 기업 실적 개선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선거를 앞두고 규제기관이 여론에 휘둘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중국 배달원에게 교통사고보다 무서운 건 바로 소비자의 평가 점수라고 합니다. 월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수에 덜덜 떨며 신호 속도 무시하는 건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이 목숨 걸고 질주하는 중국 배달원들의 세계,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밖에 있던 배달기사가 삿대질을 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배달기사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남긴 고객의 집을 다시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소속업체의 사과에도 배달기사는 열흘간 구속됐습니다. 배달이 늦어지면 곧바로 떨어지는 평가 점수. 교통사고를 당한 와중에도 일단 배달을 마치겠다며 울먹이는 기사도 있습니다. 你有事故那没办法，总要处理你啊。还没处理好，身体放在第一位。当没发生过，当然要急。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배달기사는 400만 명 정도. 배달업체도 900개가 넘어 하루 종일 전쟁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 수요가 크게 늘면서 베이징 건물 앞에는 이렇게 배달기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我想问题是时间不允许，超时就要罚款。时间不有罚款吗？罚款，对公司有什么办法？是对我们打比方是这一单。这个是我们是一投诉就那啥，一投诉直接是禁闭。一投诉就禁闭，对，就禁闭2天1天的。 한 배달업체는 불만이 접수된 기사의 월급을 한 건당 8만 원씩 깎아버려 논란이 됐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전동차를 압수당한 배달기사는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 강에 뛰어들었다가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交警查车，小哥跳河了，看到没有？ 고객들의 갑질과 열악한 대우 속에 중국 택배기사들의 사투가 도로 위에서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나는 누굴까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다음 주에 책이 나오는데 제목이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네.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뭐라고 썼습니까? 네, 먼저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칭찬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인물, 강단 있는 사람이라면서 정치 경험 부족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응원했습니다. 그래요. 이 제 기억상 두 사람 이 악연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됐는데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대표였는데 윤 총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압을 넣거나 부당한 수사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이제는 같은 편이라고 보는 걸까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네. 이 지난해 총선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나 보죠? 네, 준비가 부족했다면서도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며 여권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보통 이런 책을 내면 그 다음에 정계 복귀하던데 황 전 대표도 이제 다시 정치하나요? 네, 황 전 대표의 최측근에게 물어봤는데 부인하지는 않았고요. 책이 나오면 온라인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택시 기본 요금은 네. 저는 꽤 자주 타서 아는데요.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은 3,800원이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타본 적 있습니까? 네, 타고 다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보통 한 1,200원. 기본 요금을 물었습니다. 3,800원이요.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을 담당하실 장관께서 대중교통 기본 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보통 이 카드로 찍으니까 정확한 요금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얼마가 찍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기본 요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듭니다. 무엇보다 어제 쇼크 수준이라고 내놓은 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들이 좀 궁금하네요. 야당은 이미 집값 다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이제 와서 공급하면 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은 조상나고 나서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이번에 누가 죽었노? 하는 그런 격이에요. 임기가 1년 좀 넘게 남은 정부가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놨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전임 국토부 장관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누리꾼들은 집이 빵이 아니라고 김현미 장관이 이미 고백했다. 주택이 빵인가요?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50만 채 짓는데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진땀나네로 정해봤습니다. 임기 4년 동안 뭐 하다가 하는 아쉬움이 지나게 듭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채널A의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나는 후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이현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대전안 21분 도시 서울, 세계 도시의 표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선입니다. 첫 여성 메인 앵커, 첫 여성 경제부장, 첫 여성 원내대표, 그리고 첫 여성 서울시장을 꿈꾸는 가능성의 사람입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화 현상입니다. 이것을 분산화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안한 도시 서울, 즐거운 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관해서 아주 오랜 시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질주영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추진력 하면 박영선이고 그래서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한
유일한 국무위원이고요. 현재 후보 중에서. 저격수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번에 출마를 하시면서는 봄날, 엄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미지가 달라지신 건가요? 원래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가려져 있었죠. 터무니없는 공격은 오히려 그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까지는 제가 대답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야당의 단일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단일화라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일화이기 때문에 제가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 단장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봤을 때 아름다운 단일화? 글쎄요. 열린민주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나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서울시 대전환과 함께 통합도 시대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이라 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시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남의 민간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할 건 해야죠. 다만 재건축을 할 때 공공 커뮤니티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의 삶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요. 즐거운 도시가 성공합니다. 연세대생 학부모이자 유엔 난민기구 특사죠.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오늘 연세대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여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온라인 대담을 나눴습니다. Please know that I'm one of the great fans of you. You're someone who I've learned so much from and who I listen to, especially in moments like this in our lives. We need to come together, we need to talk, and we need 대담회에서 졸리는 전 세계 코로나 방역에서 소외된 아동, 여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특히 선진국 간 벌어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을 무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장남 매덕스가 연세대 국제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죠. 반기문 총장은 연세대 글로벌 사회공헌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복도입니다. 기름 때문에 미끄러워 계단을 통제했다는 안내문이 보이죠.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3명의 택배 난동이 발단이 됐습니다. 문제의 초등학생들이 각 동을 돌아다니며 남의 집 택배를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놓았다는 건데요. 명절을 앞두고 배달된 선물 세트에 든 식용유나 밀가루, 김 등을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식용유를 밟고 미끄러진 주민도 있다는데 학생들의 부모가 변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학생들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프로야구 특급 신인 장재영이 드디어 실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50km대 강속구 투수답게 최고의 타자 NC 양의지와 승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키움의 스프링 캠프는 오늘도 신인들의 장기 자랑으로 밝은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번 키움의 스프링 캠프에서 시선을 끄는 선수는 신인 투수 장재영이었습니다. 장재영이 받은 계약금 9억 원은 기아 한기주에 이어 역대 신인 2위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장재영은 강속구 투수입니다. 우한 정통파로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져 초고격급 선수로 평가됐습니다. 최고 구속이 157km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몸이 풀린 장재영은 처음으로 코치진과 선배들 앞에서 불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일단 직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더 높이는데 좀 이번 캠프 기간에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장재영은 부족한 제구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 신인답게 자신감 있게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NC 양의지와 맞대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KBL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랑 상대를 했었을 때 저의 공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메이저리거 김하성은 오늘도 친정팀에서 함께 훈련했습니다. 유격수가 아닌 2루 수비 훈련을 하며 메이저리그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하성은 오는 8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출국 일정과 앞으로 계획을 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번 주는 한겨울과 초봄을 오가는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내일 서울은 10도까지 올라서 3월 중순만큼 온화하고요.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겨울과는 잠시 거리 두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내내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데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 지역에, 일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내일까지 돌풍이 더해져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큰 추위와 강수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에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엄숙한 졸업식에서 파티 같은 졸업식, 심지어 밀가루 뿌리고 교복 찢던 이제는 금기된 졸업식까지 시대마다 졸업식 풍경도 변했는데요. 올해는 부모님 참석은커녕 행사 자체도 비대면으로 하는 학교가 많다죠. 아쉽긴 하지만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만큼은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